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는 보복 탄핵이라면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마약 수사와 관련한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더 주면 마약을 막을 수 있냐고 공세하자 한 장관은 세금 갑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고 조국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평산 책방을 찾고 총선 출마 채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내년 총선 판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인 전천주 씨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는 자신은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이 검사의 직무는 정지가 돼서 이 대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겁박하는 보복 탄핵이라면서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첫 소식 장동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검사가 권한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해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도 탄핵하려 들 것이라며 차라리 총장인 자신을 탄핵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이 총장은 또 검찰과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탄핵 중독이란 불치병에 걸렸다 이렇게 맹 비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최원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민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현 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중독이라는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탄핵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재판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앞서 자신을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한 고민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불법 탄핵을 남발해 관심을 끄는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끌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시죠.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아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법파업 보장법과 언론 독립성 보장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정사에 남을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서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 삼는 민주당, 한마디로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입니다. 재계도 노란봉투법 통과로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인한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왔습니다. 지난달 여야가 정쟁 중단에 합의하며 모처럼 정책 경쟁에 나선 지 보름여 만에 다시 강대강의 대치 전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줄입니다. 네, 당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쟁점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던 여당이 본회의 직전 이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이 애초 오늘로 계획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표결은 무산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다급히 소속 의원들을 찾습니다.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시라고.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는 국회 본관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무려 8명이 탄핵 의혹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국정마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그대로 진행했다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탄핵안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여당은 이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통과 반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해 본회의는 2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데 이달 30일에야 본회의가 잡혀 있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적으로 탄핵안을 막을 수 없게 되자 플랜 B를 가동한 겁니다. 제가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서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읍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정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이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는데 표결이 무산되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이 당초 필리버스터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설 예정이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보고되면서 철회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사실은 이걸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자, 어제 국회 상황을 좀 보면요.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윤재욱
윤내 대표의 아이디어였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더 막는데 더 중요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급박하게 돌아왔던 국회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어제는 노동조합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로 알고 있었는데 당시 갑자기 의원총회에서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예정됐던 건 하지만 이동관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수사를 본회의에 바로 보고를 해버렸어요.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토대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의도는 뭐냐? 24시간 이후에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어제 상황에서 보면 오늘 오후쯤 24시간 지나고 나서 오후에 본회의를 그렇게 토론을 종결하고 강제 종결시키고 이동관 검사 탄핵안 이동관과 검사 2명 탄핵안을 오늘 표결로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획이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몰 리가 없고 간파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아예 그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 안 하면 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던 건 뭐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나간 상태, 의원들이 나간 상태에서 오늘까지 24시간을 민주당 의원들만 앉아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찬성 토론을 해서 본회의를 이어가줘야 돼요. 오늘까지. 그렇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계속 찬성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에 오늘쯤 자 방송 노란봉투법 통과시키고 이동관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하면 표결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 뻔한 법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24시간 찬성 토론을 한다. 말이 안 됐던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한데 결과는 같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보고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마지막 카드도 있으니까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기는 대목은 있지만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명 안건이 뭐 단순하게 위치에 높고 낮음을 따라서 너무 중대한 사안이라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으로 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본회의가 종료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혀를 찔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엔 동일하시는지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뭐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72시간 이제 도과를 하게 됐어도 이것을 부결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라는 거예요. 기간 도과가 과연 부결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을 해서 이걸 다음 말하자면 72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때에 하면 된다. 이게 지금 11월 말입니다. 11월 말 12월 초에는 본회의가 쭉 잡혀 있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기간 도과가 부결과 똑같다고 보면은 같은 회기 안에는 이것을 다시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보는 아마 여당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해석을 놓고 싸우게 될 거고요. 물론 그 전에 72시간 안에 이것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이 오늘 내일 중에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김진표 의장이 오케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는 건데 김진표 의장은 지금 국회의장이라는 직함과 직책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안건을 그러니까 본회의 소집이라는 안을 강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72시간 안에 이 안건, 탄핵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방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부결로 보느냐 아니냐, 72시간 도과를 부결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여야가 또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고요. 부결로 안 본다 그러면은 11월 30일에 그때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회기에 다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이제 다시 시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위배된다 이런 입장인데 재추진하면 공방은 다시 또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국회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뭐 안에서 처리할 거예요. 국회 안에 처리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굉장히 가운데 끼어서 고생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야 합의해 오세요. 원내대표끼리 합의해 오세요라고 국회의장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또 김진표 수박론을 들고 나올 거라고 보인다. 또 하나는 12월 말까지 불가능해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적어도 본회의가 이틀 내지 최소한 이틀이 잡혀야 되는데 날짜 잡기 힘들 거고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러면 12월 달 넘어간다. 그럼 12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글쎄 예산안과 연동되면 다시 한 번 더 혼동에 빠지게 되고 12월을 넘기면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번 하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명분과 동력을 잃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함께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상당히 강한 비판을 해놨죠.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자, 민주당이 탄핵하 발의한 이 2명 중 1명 이정섭 검사, 이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원석 검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복 탄핵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검사 탄핵이 이번이 이제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탄핵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탄핵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이라는 것이 절반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정섭 검사의 경우에는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총지휘하는 팀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건에 또 다시 검사들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드러났어요. 비리가 지금 한 서너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대개 뭐 개인 비리도 있고 직무와 관련된 뭐 비리가 있긴 있는데 그거 이제 수사 기록 내지는 전과 기록을 봤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직무와 관련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이 요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검찰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정섭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할 수 있었느냐, 있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란하고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가 매우 지금 어렵고요. 이게 절차가 진행되기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민주당 안에서 반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당론으로는 결정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 이유가 뭐죠? 제가 보기에는 다 찾아봐도 첫째 위장 전입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장 전입했죠? 이정섭 검사가 부인은 놔두고 자기하고 딸, 초등학교 딸만 101동에서 104동 아파트를 주소를 옮겨놔. 101동. 왜? 명문 초등학교 가려고. 위장 전입. 초등학생 딸 때문에. 두 번째. 김영란법 이 청탁 금지 위반이다. 왜? 처남이 하는 골프장에 검사들 해서 예약 편의를 봐주고 비용을 깎아줘. 이거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검사 탄핵 사유가 되는 감찰 사유, 감찰 사유.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감찰 사유는 될지언정 탄핵 사유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일한 이유는 뭐냐? 이정섭 차장이 이재명 대표 수사 팀장 때문에 왜?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다 수원지검에 수사하는 특별수사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한 당신 우리 손 봐준다. 이것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아셔야 될 거는 지난번에 임성근 판사 탄핵도 했잖아요. 헌법재판 결론은 뭐 있죠? 기각.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면
검사 판사 우리한테 밑보이면 탄핵한다는 걸로 가면 예. 상권 분립이 무너집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이 진짜 합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총선 앞둔 이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신당 창당 군부를 떼고 있는 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이번엔 대구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사실 대구의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어려운 도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의 그 국회의원 중에서 아주 좋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과 불편한 관계에 놓고 싶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하겠다. 근데 대구에 한 12개 지역구가 있죠. 어디를 말하는 건지, 과연 또 출마하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참 잘 모르겠네요. 어디를 또 말하는. 다만 이준석 대표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첫째는 지난번에 대표될 때 대구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은 정당했다는 놀라운 정면 돌파 시도를 해서 대구 TK 분들이 전략적 판단해서 당시에 이준석을 예. 이준석 대표로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조심해야 될 대목이 그 대구 경북에 예를 들어서 자민련 이야기를 합디다. 자민련은 사실은 그때 반YS 정서 그러니까 TK가 소외감을 느꼈을 때 그래서 그 JP, 김종필, 박준규 이렇게 연결되면서 대구에서 바람이 일었던 거예요. 지금은 예. TK 정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의 이중적이긴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이준석 신당의 바람을 조금씩 잠재우고 있는 거고 아하.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계속 구애함으로써 예. 만남으로써 조금씩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소멸 중인 거예요. 여기에 대고 TK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대구로 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전 같지는 않다는 사실도 않을 거라는 사실도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준석 신당이 여당 표심을 가져갈 것이라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도 일부 이탈할 거라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야권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분석도 민주당 내에서 좀 하고 있죠.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하고요. 네. 일반에 공개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그것을 입증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당에 실망한 지지층, 여당 지지층도 있고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의 중도층도 있는데요. 그렇죠. 양당 정치에 실망을 한 중도층들이 예. 그게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어떻게 보면은 굳어지는 데다가 어떤 때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민주당에 실망하는 층들이 이쪽에 여권으로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만약에 신당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총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의 중도층의 향방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주목하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신당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그것이 예. 누가 됐든지 간에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남의 집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신경을 고추 세우고 있고 예. 야당도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꾸 제가 말이 많습니다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도권 이준석 신당일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권 이준석 신당을 만드는데 영남에서 만드는 차이가 있다. 자기 본인이 이준석 얼굴이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가 될 텐데 이준석 대표 태고 나간다면 영남권 이준석 신당으로 어차피 비춰질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이준석 신당은 민주당 표를 잠식해 와요. 중도층을 많이 끌고 올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여권에 도움이 되고 민주당의 위협 요인이에요. 예. 그런데 대구의 TK의 신당, 이준석 신당이 되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서울에서 후보를 낸다 치더라도 신당에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여권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여권 분열을 가져올 공산이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준석 신당이 지금 정의당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질려 그러면은 많이 당선돼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당 창당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촉각이 곤두서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내년 총선 앞두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출마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양새입니다. 조 전 장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이 평산 책방에서 책 사인회를 열었어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책 준비가 다 돼인지 모르겠네. 적당 한 말씀하시면 들어가십니다. 적당 나중에 또 하고 놀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뭐 파란색 옷에 파란색 신발까지 신고 가서 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일단 출마한다 보고, 그렇다면 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생각을 가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간판으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 별로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디로 나갈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죠. 뭐 서울 얘기도 있고 수도권 얘기도 있고 뭐 호남권 얘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나가는 것도 현재도 뭐 당원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쉬워 보이잖아요.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어디가 하나 결정이 되면 거기에 민주당 공천을 받는 사람을 아예 뭐 의미가 없는 사람을 내보내는 이런 방법을 구사할 수는 있죠. 그게 이제 정당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고 사실상의 공천이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으로서 남아있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미향 의원도 갔었죠. 조국 전 장관. 평산 책방이 글쎄 무슨 신문고입니까? 왜 피고인들의 신문고가 되는 겁니까? 조국 씨나 윤미향 의원이나 전부 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성을 활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는 거 반갑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와 관련한 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를 놓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더 주면 마약을 아예 막을 수 있냐, 이렇게 공세를 펴자 한 장관은 세금 갑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 예산은 2억 7,500만 원, 전체 검찰 특활비의 3%입니다. 민주당이 마약 수사 활동비가 포함된 특활비 삭감 움직임을 보이자 한동훈 법무장관이 반발했습니다.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비를 더불어민주당이 전에 깎겠다고 나서는 것에 놀라실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10억을 주면 마약이 근절되냐고 따져 물었고 한 장관은 다시 되받아쳤습니다. 2억 7천만 원 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10억 주든 1억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습니다. 법사위에선 평소 여러 차례 설전해버렸던 박범계 의원과 한 장관 사이에 의외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민생의 핵심은 마약이다. 그러면 그거를 좀 원활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공감이 됩니다. 법사위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겼지만 여야가 다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마약 수사에 사용되는 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 문제를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도 그 말이 같잖아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대표가 가짜다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0억 주든 1억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습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와 한동훈 장관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신경전을 펼쳤죠. 일단 민주당이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명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은 더 이상 마약 수사에 그 권한이 없었는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런 그 시행령이나 이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마약 수사를 계속 해오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마디로 마약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손을 떼라라는 취지로 지금 그 수사와 관련된 기밀비를 사실상 더 이상 줄 수 없다,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내용을 봤더니만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 같은 경우에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합해서 한 178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특활비가 뭐 첨단 수사, 또 공안 수사, 마약 수사 등 8개와 관련된 것들에 해서 그 항목이 합해서 한 거의 200억이 좀 안 되는데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 내지 90억 정도니까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와 지금 정부 들어서 민주당은 사실상 절반도 안 되게 지금 확 잘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이제는 아예 특히 그중에 이제 마약 수사와 관련되는 것을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검찰이 마약 수사에 숨통을 끊어놓겠다 이것에 한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표현까지 나오셨는데 실제 마약 수사에 있어서 특활비가 큰 역할을 하는 건 맞나요? 마약 수사에 숨통 끊어놓겠다는 진단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검찰 특활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 줄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산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특정 업무 경비가 62억 같은 기간 동안 상향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검찰 특수활동비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해서 열어봤더니 뭐 휴대폰 요금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렌탈비로 썼습니다. 70억이 넘는 금액은 영수증조차 제출을 하지 못했어요. 국민 세금입니다. 어떻게 집행되는지 물론 수사의 기밀과 연관된 부분은 공개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 예산 과정에서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영수증 처리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 처리가 투명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제 마약 수사, 다른 수사랑 다르게 이제 고유 특성이 있잖아요. 이런 점은 좀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계실 때에 검찰 특활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당시를 기준으로서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히려 마약이 지난 5년 동안 5배 이상 지금 폭증하고 있고 정말 강남 한복판에 아이들한테 이제 마약을 지금 그 어른들이 돌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민생을 위해서 지금 마약 수사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민주당이 도대체 민생 정당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특활비는 말 그대로 수사 기밀비 아닙니까? 예컨대 다른 모든 범죄보다도 지금 마약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마약 정보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함정 수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돈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다 영수증 처리하는 특정 업무비 경비로 써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 부분은 투명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은 접근 방식 자체가 전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이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건데요. 수사기관의 모든 예상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나요? 원래 공개가 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짚고 가자면요.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체 영원으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투명한 방안을 좀 모색하자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활비라는 건 일단 굉장히 수사 기밀이 필요한 그런 밀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정보 수집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전체를 100% 오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전제이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어떤 판단을 거쳐서라도 집행 내역을 공개를 필요 최소한 부분을 해봤더니 영 뚱딴지 같은 데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소명, 지금 R&D 예산 엄청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59조 세수가 펑크난 상황에서 예. 이 부분을 들여다보자는 게 정쟁이고 반민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약이 워낙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각에서 아까 언급됐던 2억 7,500만 원 이 마약 수사 특활비 오히려 늘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좀 전에 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면은 네. 10억으로 해주면 마약 근절하느냐?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럼 100억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떤 것보다도 지금 강력 범죄 중에 마약 범죄가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충격요법이라고 해서 지금 25억이 2억 5천이 아니고 25억이라도 100억이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뭐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기 전에 이 예. 부분을 그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국회인데 예. 그 예산을 마치 자기 돈처럼 줄게 말게 이렇게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그 예산이 있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예. 아예 마약으로부터 어떤 국가와 시민사회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법무부 내지 검찰에 그 부분을 없애버린다. 이거는 접근 방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이 예. 저를 포함한 많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보복에 나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것을 이른바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검찰 길들이기를 위해서 예산을 쥐고 네. 이제 뭐 압박을 넣는 거다라는 취지인데요. 네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걸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넣기는 어렵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산안을 치밀하게 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7년만 보더라도 검찰 특활비 같은 경우에 네. 160억 원 중에서 영수증 74억 원을 증빙하지 못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영수증도 제대로 74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그냥 원하면 이게 특활비다. 수사 기밀을 위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금융의 이 저축은행 직원 이 고객 돈을 횡령해서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실 드러났습니다. 우리 금융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우리금융 저축은행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고객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지도 않은 비용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5년 동안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뒤늦게 적발되자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또 2021년 1월부터 그해 말까지 차주 16명의 연체 정보를 잘못 등록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서 1억 원의 과태료 조치를 부과했고 횡령사고에 대해서 기간주의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해 내부 통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금융권 최대 규모인 700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중순엔 다른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9천만 원을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산 처리 복수 결제 등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한인타운을 방문해 생일 선물로 김치를 받았습니다. 국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생일 선물로 김치 요리책과 김치를 건네받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을 짓더니 매워서 머리가 터지는 게 아니냐는 농담을 건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런던 외곽의 유럽 최대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왕실 고위 인사의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을 비롯해 수백여 명이 국왕을 맞이했고 찰스 3세는 직접 우산을 쓰고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뉴몰든에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뿌듯하고요.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곧 75세 생일을 맞는 찰스 3세를 위해 한인들은 미역국과 구절판 등 한식 생일상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한영수교 140주년으로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I look forward to welcoming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Keon-hee for a state visit later this month. 이번 한인타운 방문은 지난 5월 대관식 이후 첫 국빈인 윤 대통령을 위한 사전 환영 행사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노 관장은 재판에 출석해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혼 소송 2심에 나온 노소영 관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적절한 위자료나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노 관장 측은 재판에서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 분할을 요구하며 근거 자료를 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SK 주식은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라며 분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직접 법원에 출석했고 재판은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을 마친 노 관장은 착잡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최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개인사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SK 측은 이와 별개로 계열사 사옥에 있는 나비센터에서 노 관장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이자 전청조 씨가 조금 전에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해온 사회부 안윤경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 전청조 씨 조금 전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직접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펜싱협회 후원은 남현희 씨가 제안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남 씨가 지금 본인 거짓말하고 계시다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남 씨 주장 중에 제일 반박하고 싶은 피해자에게 잠시만요. 한 말씀만 하세요. 자, 직접 보셨습니다. 일단 전청조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되면 앞으로 수사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안윤정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전청조 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송치가 됐는데요. 네. 혐의가 입증된 사기 부분만 우선 검찰에 넘긴 셈이라 아직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 씨 범행의 계좌를 빌려준 주변인 등 관련인 조사를 해서 공범 여부도 밝혀야 하고요. 네.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 구치소에 찾아가서 전 씨를 상대로도 추가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전 씨가 최근까지도 사기 범행을 이어온 것이 알려지면서 고소 고발도 이어졌죠. 네, 전청조 씨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지 이틀 만인 10월 25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사기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전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날에는 다른 피해자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투자금으로 2천만 원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틀 뒤인 10월 28일엔 다시
김 의원이 전 씨가 중국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는 수법으로 1억 1천만 원을 가로챘다며 경찰에 진정했습니다. 예. 이후에도 고소 고발이 계속돼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만 피해자 23명의 피해액 28억 원에 달합니다. 전 씨는 대부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는데 피해자들에게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매일 대출 이자 때문에 잠도 설치고요.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이 사기 피해 금액 때문에 네, 경찰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전 씨 사기 범행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고소고발 11건, 진정 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기자, 일단 현재 전청조 씨에 대한 수사는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경찰은 10월 3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네네. 전청조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네. 다음 날인 31일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했고요. 몇 시간 뒤인 오후 3시 50분쯤 경기 김포의 친척집에서 전 씨가 체포됐습니다. 11월 3일엔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전 씨는 체포된 뒤 매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사기 혐의에 대해서 대체로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 씨가 체포된 날 전 씨의 어머니 집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전 씨는 여기서 확보한 전 씨 명의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을 포렌식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SNS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남현희 씨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공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부 피해자들이 전 씨가 투자를 유도할 때 남 씨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공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저희 단독 보도로 남 씨가 펜싱협회 관계자에게 전 씨를 재력가로 소개하며 30억 원을 후원할 테니 돈의 출처를 묻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그렇죠. 남 씨가 피의자 신분이 된 건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 남 씨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였는데 이 학부모가 지난주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하면서입니다. 네. 이들은 경찰에 전 씨를 만난 자리에 남 씨도 함께 있었고 전 씨에게 건넨 돈을 남 씨가 세어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현희 씨는 지난 6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서 10시간 넘게 1차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저희 단독 보도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네. 남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또 해외 출국이 잦은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남 씨 측은 억울함을 밝히겠다면서 대질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청조 씨 측 입장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 대질 신문이든 뭐든 어쨌거나 수사를 통해서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쪽 모두 대질 조사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대질 조사에서 어떤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남현희 씨는 첫 조사 이틀 만인 8일에도 13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날 전청조 씨와 본인을 고소한 피해자, 즉 펜싱학원 학부모와 대질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남 씨가 전 씨 얼굴을 보자마자 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이 충돌을 우려하고 두 사람이 직접 대화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날 전 씨는 남 씨가 이미 3월에 내가 재벌 3세나 재력가 또 IT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말하면서 예. 거짓말을 알고 나서도 피해자 등을 같이 만날 때 나를 대단한 애 혹은 재력가라고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피해자도 투자 관련 얘기를 할 때 남 씨가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반면 남 씨는 전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던 10월 25일에 사기 사실을 처음 알았고 투자 관련 얘기는 전혀 들은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전청조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현희 씨 처벌받을 가능성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 씨가 전 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만약 전 씨 말대로 전 씨가 재력가가 아님을 알면서도 투자를 도왔다면 공범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남 씨가 전 씨의 사기 행각 자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무리나 몰랐다고 해도 이거는 보통 일반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뭐 최소한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걸 인식을 했다고 보는 거죠.
네,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남현희 씨는 본인 SNS에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예. 여러 차례 글을 올려서 돈도 명예도 바닥이 났고 나는 가족들과도 싸웠고 펜싱 학원 운영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 제일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전청조가 나를 공범으로 몰려고 쇼를 했다고 했습니다. 남 씨가 또 오늘 오전에 경찰에 본인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 2대를 임의 제출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기들에 대한 예. 포렌식 결과가 남 씨가 공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안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남 순천에 있는 나간읍성 마을에서 초가지붕의 이영익기를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날이 추워지자 벌써 겨울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요. 추수한 볏짚을 엮어서 초가지붕에 올리는 이영익기, 그 작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선시대 읍성의 원형이 잘 보존된 춘천 나간읍성 마을입니다.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가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초가지붕에 볏짚으로 만든 새 지붕을 올리는 것을 이영익기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명이 꼼꼼하게 일해야 되는 고된 작업인데요. 이곳은 매년 이렇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초가집이 대부분 사라져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 같은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입동을 맞아서 사진 기자가 충남 공주 한옥마을도 다녀왔는데요. 한옥마을 관계자들이 장작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날이 추워지면 한옥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작을 지펴서 구들장 온돌로 난방을 해주는데요. 겨울철 아침이 되면 한옥집 굴뚝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상상만 해도 정겨운 풍경 같은데요. 주말에 급격히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8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낮은데요. 낮에도 7도에 머물며 하루 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주말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영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도에서 7도가량 밑돌겠는데요. 서울이 7도, 대전 10도, 대구 13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엔 제주도에, 밤부터는 호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